밤 11시 42분이었다. 강역 탐정사무소의 창문 너머로 마포구 합정동 골목이 내려다 보였다. 오피스 빌딩 50층이었기 때문에 골목의 가로등 불빛은 어린아이 발톱만큼 작았고 그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은 개미보다 조금 굵었다. 강혁은 그 창문 앞에 서서 손안에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봉투는 갈색이었다. 낡은 종류의 갈색이었다. 최소한 30년은 된 봉투였다. 봉투 앞면에는 수신인 이름이 붓으로 씌어져 있었다. 강혁 탐정 귀하. 그것이 이상했다. 강혁은 탐정 일을 시작한 지 3년 남짓이었다. 30년 전에 씌어진 봉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봉투는 분명히 거기 있었다. 그것이 오늘 밤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봉투가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다. 이해나가 사무소 우편함을 확인하다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가 없었다. 소인이 찍혀 있지 않았다. 누군가 직접 우편함에 넣고 간 것이었다. 이해나는 봉투를 세종에게 넘겼다. 세종은 강역 탐정사무소의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이었다.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었으며 이해나가 가장 능숙하게 다뤘다. 세종은 봉투의 지문을 분석했다. 봉투 표면에서 검출된 지문은 모두 6개였다. 그중 5개는 미상이었고 하나는 이미 말소된 인물의 것이었다. 말소된 인물이란 사망자를 의미했다. 이해나가 그 결과를 강혁에게 보고했을 때 강혁은 창가에 서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탐정님, 이해나가 불렀다. 강혁은 그 목소리가 들어오는 방향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누구야? 1972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이름은 정무택. 당시 경성여고 국어교사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자살로 처리됐는데 유서가 없었고 사건 당시 담당 형사는 타살 의심 소견을 제출했으나 묵살됐습니다. 강혁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편지지 3장이었다. 낡은 종이였다. 잉크가 바랬으나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읽기 시작했다.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닿을 때 나는 이미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무학재 고개 위 폐가에 가보시오. 그 집 마루 아래 왼쪽 4번째 귀퉁이를 들어보시오. 거기 있는 것을 꺼내시오. 그것이 말해줄 것입니다. 단 빗소리가 들릴 때만 가야 합니다. 맑은 날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1972년 10월 정무택 강혁은 편지를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침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여름 장마의 끝자락이었다. 강혁은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정무택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굴렸다. 세종, 예, 정무택 사망사건 관련 기록 전부 뽑아줘. 당시 담당 형사 이름도 찾아 현재 디지털 전환된 기록에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1972년 사건이라 종이 기록만 존재합니다. 국가기록원 열람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제가 민혁 검사님께 연락드릴까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나는 이미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강혁의 형인 강민혁 검사에게 연락하는 것은 이 사무소의 업무에서 종종 필요한 절차였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였고 강혁이 탐정 일을 시작한 이후 수시로 도움을 주었다. 전화가 연결됐다. 이해나가 상황을 설명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다. 내일 오전까지 뽑아줄 수 있어. 그거 혹시 무학재 정가 관련 사건 아니야? 이해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혁이 수화기를 받았다. 형, 무학재 정가가 뭐야? 72년에 한 집안이 통째로 사라진 사건이야. 아버지가 자살하고 어머니랑 딸 하나가 실종됐는데 결국 미제로 처리됐어. 그 아버지 이름이 정무택이야.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어. 기록 부탁해. 전화를 끊고 강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가 커졌다. 애나 씨, 네. 무학재 폐가 위치 확인해줘. 오늘 밤 가봐야겠어. 이해나는 이미 세종 단말기 앞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현재 종로구 무학재로 32번지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구역 안에 등기상 폐가 상태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주소는 무학재로 32번지 27호. 마지막 거주자 등록은 1972년 10월이고
그 이후 아무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재킷을 들었다. 가자. 비가 세게 내렸다. 차는 이에나가 몰았다. 강혁 탐정사무소 소유의 최고급 승용차 중 하나였다. 이에나는 운전 실력이 뛰어났다. 좁은 골목길도 막힘없이 통과했다. 강혁은 조수석에서 편지를 다시 읽었다. 무악재 고개를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구불구불했다. 재개발 구역 경계선에서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은 걸어서 들어갔다. 이에나는 최첨단 장비를 담은 가방을 들었다. 강혁은 손전등을 들었다. 건물은 거기 있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다. 지붕 일부가 내려앉았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다. 마당에는 풀이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빗속에서 그 풀들이 흔들렸다. 강혁은 마당에 들어서면서 시선을 세 방향으로 나눴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형사 시절부터 몸에 밴 버릇이었다. 있는 것은 우물이었다. 없는 것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자국이었다. 누군가 최근에 들어온 흔적이 없었다. 어색한 것은 대문 안쪽 기둥에 걸려있는 새 붉은 천이었다. 이 집에 사람이 오지 않은 지 수십 년이 됐을 터인데 새 붉은 천이 걸려있는 것은 어색했다. 강혁은 그것을 가리켰다. 이에나가 보았다. 저거 언제 달린 거지? 이에나는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다. 섬유 분석기였다. 붉은 천에 갖다 댔다. 생산 연도 최대 3개월 이내입니다. 최근에 누군가 달았습니다. 강혁은 본체로 들어갔다. 마루는 삐걱거렸다. 이에나는 손전등을 바닥 쪽으로 향했다. 강혁은 편지의 지시대로 마루 왼쪽 네 번째 귀퉁이로 갔다. 손으로 더듬었다. 판자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느슨했다. 손가락을 걸고 들어올렸다. 판자 아래에 방수 처리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꺼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노트 하나와 사진 묶음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신발 한 짝이 있었다. 이에나가 사진 묶음을 들었다. 사진은 모두 13장이었다. 흑백이었다. 당시 기준으로 아마추어가 찍은 것으로 보였다. 내용은 한 집안의 일상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린 딸이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다. 마지막 사진에서 강혁의 손이 멈췄다. 마지막 사진은 아이의 사진이었다. 아이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종이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이상했다. 웃고 있었는데 눈물이 흘리고 있었다. 웃으면서 우는 얼굴이었다. 노트를 열었다. 정무택의 필체였다. 편지와 같은 잉크였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있었다. 1972년 10월 4일이었다. 딸아이가 그림을 그렸다. 아무것도 시킨 적이 없는데 종이 위에 검은 선들을 그었다.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빠가 없어지는 그림이라고. 아이가 그린 그림에는 사람 하나가 있었고 그 사람 위에 검은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강혁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0월 8일. 아이가 또 그렸다. 이번에는 집을 그렸다. 집안에 불이 있었다. 아이는 그 집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림이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면서 넘겼으나 마음이 쉽지 않았다. 10월 11일. 이웃집 할머니가 왔다. 무악재에는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어린아이가 죽음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재앙이 온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믿지 않으려 했다. 10월 15일. 아이가 세 번째 그림을 그렸다. 이번에는 아이 자신이 없는 그림이었다. 아이는 나는 이미 여기 없는 거야 하고 말했다. 강혁은 노트를 덮었다. 이에나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다. 마루 위에서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이에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에나는 화면을 확인하고 강혁을 바라보았다. 강민혁 검사님이십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에 자료가 도착했다. 강민혁이 국가기록원을 통해 열람한 1972년 무악재 정무택 사망 사건의 원본 기록 사본이었다. 수석연구원 송태풍 박사가 기록을 펼쳤다. 송태풍은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였다.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무소의 핵심 인물이었다. 사망 확인 날짜는 1972년 10월 23일입니다. 무악재로 32번지 27호 자택 마당 우물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김창섭, 타살 의심 소견 제출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조수 나정희가 기록 복사본을 정리하며 말했다.
김창섭 형사 현재 생존 여부 확인했습니다. 현재 78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합니다. 강혁은 그것을 듣고 일어섰다. 가야겠어. 이해나는 이미 인천 방면 교통편을 확인하고 있었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려는 순간 사무소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은비령 변호사였다. 이해나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전직 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 대표였다. 미녀였다. 오늘은 정장 차림이었다.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인천. 강혁이 짧게 답했다. 은비령은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으나 강혁은 그것을 읽지 않으려 했다. 은비령이 강혁을 어떻게 보는지 강혁은 알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라보지 않았다. 저도 가겠습니다. 어제 애나한테 연락받았어요. 정무택 사건이면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강혁은 잠시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세종 단말기를 보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래요. 김창섭은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인천 연수구의 오래된 단지였다. 엘리베이터가 좁았다. 문을 열어준 노인은 78이라기보다 더 늙어 보였다. 눈이 탁했다. 그러나 강혁 일행을 보는 순간 그 눈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이상했다. 강혁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거실에 앉았다. 녹차를 내왔다. 김창섭은 손을 떨면서 찻잔을 들었다. 정무택 사건 때문에 오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봉투가 드디어 전해진 거군요. 강혁이 말했다. 봉투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숨긴 겁니다. 그 집 마루 아래. 정무택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맡긴 것이었는데 내가 겁이 나서 그냥 폐가에 숨겨버렸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번 꺼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이해나가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저희에게 전달하신 건가요? 내가 전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봉투가 스스로 간 겁니다. 침묵이 흘렀다. 김창섭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1972년 10월이었습니다. 나는 당시 종로경찰서 형사였어요. 무학재 폐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마당 우물에 정무택시가 있었습니다. 익사였어요. 물이 얼마 없는 우물이었어요. 성인 남자가 익사하기엔 수위가 낮았습니다. 누군가 머리를 잡아 눌렀다는 것이 내 판단이었어요. 은비령이 끼어들었다. 당시 상부에서 왜 자살로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압니다. 정무택 씨는 그 당시 유신 반대 운동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교사 신분으로 학생들에게 불온 서적을 유통했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는 게 편했을 겁니다. 강혁이 물었다. 부인과 딸은 사라졌습니다. 남편 사망 후 사흘 뒤에 집에서 흔적이 없어졌어요. 부인 이름은 정영숙, 딸 이름은 정소영, 당시 9살이었습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곧 사건이 종결 처리됐고 나는 다른 부서로 옮겨졌어요. 그림 그리는 아이에 대해서는요. 김창섭이 강혁을 바라보았다. 노트를 읽으셨군요. 읽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나는 봤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것들 중에 있었어요. 9살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그게 보통 그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우물에 빠지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최소 일주일 전에 그린 거였어요. 이해나가 뒤에서 숨을 들이켰다. 은비령이 말했다. 그 그림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그 상자 안에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전부 넣었으니까요. 강혁은 일어섰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붉은 천을 최근에 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이입니다. 아이요. 무학재 일대 아이들이 그 폐가 근처에서 논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붉은 천을 달았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귀신집이라 부른답니다. 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 안에서 이해나는 세종과 연결된 이어피스를 끼고 데이터를 받고 있었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비령은 조수석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정소영 씨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 있어? 서울입니다. 현재 40, 50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정소영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디에도 등록된 기록이 없습니다. 1972년 10월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개명이나 위장신분 가능성,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종이 연관 인물 추적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습니다.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60살 정도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 아버지의 죽음을 예고했다.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은비령이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강혁 씨. 그 그림이 정말 미래를 예고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가능성 하나가 있어요. 무슨 가능성이요? 아이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아이가 목격한 것을 그린 거라면요. 차 안이 조용해졌다. 강혁이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이가 무언가를 봤을 수 있어요. 가해자가 아버지를 위협하는 장면이든 뭔가 위험한 것을 봤든. 아이는 그걸 그림으로 그렸고 어른들은 그게 예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이의 증언이었을 수 있어요. 이해나가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정소영 씨는 살인 목격자입니다. 살인 목격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일행에게 쫓기는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겠지요. 은비령이 작게 탄식했다. 50년이 지났어요. 가해자들도 나이를 먹었겠지만 그 사건이 정치적 은폐와 관련돼 있다면 아직도 관련자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에나의 이어피스에서 세종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탐정님. 정소영 관련 추적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민속학과 명예교수인 정수영 씨가 있는데 이 인물의 사망 기록상 부모의 공백이 있습니다. 출생신고 연도는 1963년으로 정소영의 생년과 일치합니다. 강혁의 눈이 빨라졌다. 정수영 교수, 연락처. 정수영 교수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었다. 단독주택이었다. 오래된 집이었다. 마당에 나무가 가득했다. 강혁은 집 앞에 서서 잠시 그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나무들이었다. 집보다 더 오래된 것들이었다. 문을 두드렸다. 열린 문 안에서 나온 여자는 60 남짓이었다. 흰 머리가 많았으나 눈은 밝았다. 강혁 일행을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들어오라고 했다.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민속 자료들이 가득했다. 책이 벽마다 쌓여 있었다. 부정류와 민간 기록물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있었다. 정소영 씨십니까? 강혁이 물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내주었다. 앉았다. 여자는 맞은편에 앉았다.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김창섭의 말과 같았다. 강혁은 그것을 묘하게 느꼈다. 봉투가 전달됐군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봉투를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그게 언젠가 맞는 사람에게 갈 거라고 하셨어요. 50년이 걸렸군요. 이에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2002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수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해요. 9살이었지만 기억해요. 아버지는 우물에서 죽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 죽었어요. 두 남자가 왔어요. 저는 벽장 안에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기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두 남자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소리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2시간쯤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왔을 때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우물에서 아버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두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정수영이 눈을 뜨면서 말했다. 한 명은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대화하면서 서류를 꺼냈는데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어린아이 눈에도 선명했어요. 국가정보부 도장이었어요. 차 안이 다시 조용해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이에나가 먼저 말했다. 그림은 왜 그리셨어요? 정수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무서우면 그림을 그려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요. 저는 그날 본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아버지가 물에 빠지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사라지는 느낌을 그린 거예요. 강혁은 잠시 그 말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두 남자 중 한 명이 국가정보부 요원이었다면 5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가 여전히 이 사건을 묻으려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나서주시신다면 사건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정수영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저는 평생 이 일을 연구했어요. 민속학이라는 이름으로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죽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가. 그게 다 아버지 일 때문이었어요. 사무소로 돌아온 날 밤이었다. 강혁은 노트와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사진 13장, 노트 54페이지, 그리고 아이의 신발 한 짝. 이해나는 사진들을 스캔해 세종에게 분석을 맡겼다. 그때 사무소 전화가 울렸다. 나정희가 받았다. 탐정님, 부장판사 김봉규 판사님이십니다. 강혁은 수화기를 들었다. 봉규야? 혀가? 어떻게? 은비령한테 들었어. 정무택 사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김봉규는 강혁의 친구이자 은비령과 판사 동기였다. 강민혁과도 잘 알았다. 이해나를 짝사랑했다는 것도 강혁은 알고 있었다. 무슨 도움이야? 1972년 정무택 사건 관련해서 당시 수사기록 원본이 법원 기록실에도 있어. 당시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연결됐던 것 같은데 그 기록이 남아있어. 내일 열람 영장 없이 열어줄 수 있어. 고마워. 그리고 하나 더, 뭐야. 오늘 저녁에 급해가 근처에서 신고가 들어왔어. 화재. 강혁의 손이 굳었다. 얼마나 탔어? 전소야. 남은 게 없어. 무학재 폐가가 있던 자리는 쟤였다. 다음 날 아침 강혁과 이해나는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서 감식반이 나와 있었다. 이해나는 가방을 열었다. 자체 감식 장비였다. 강혁은 타고 남은 잿더미를 바라보았다. 증거가 사라졌다. 마루 아래 상자는 이미 꺼냈으니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 집안에 있었을 다른 것들이 다 사라졌다. 강혁은 잿더미 가장자리를 살펴봤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은 타다 남은 기와 조각이었다. 없는 것은 화재가 안쪽에서 시작됐다면 남아야 할 잔해의 패턴이었다. 어색한 것은 담장 바깥쪽에 찍힌 신발 자국이었다. 성인 남자 신발이었다. 둘 이상이었다. 최근 것이었다. 이해나가 말했다. 방화입니다. 가속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등육의 물질입니다. 강혁은 신발 자국 사진을 찍었다. 누군가 우리가 폐가를 다녀간 것을 알았어. 미행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수영 교수 집에 도청이 돼 있었거나. 이해나의 눈이 작아졌다. 정수영 교수님한테 연락해야 합니다. 이미 한다. 강혁은 핸드폰을 들었다. 그런데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강혁과 이해나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해나 씨. 차는 이미 시동이 걸려 있었다. 성북구에 도착했을 때 정수영 교수의 집 앞에 낯선 차가 2대 있었다. 강혁은 이해나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해나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가방을 열었다. 장비를 점검했다. 이해나의 담력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뛰어난 운동신경이 더해져 있었다. 강혁은 먼저 골목으로 들어갔다. 이해나는 반대편으로 돌았다. 좁은 공간의 지리를 읽는 것은 강혁의 본능이었다. 골목 구조상 집 뒤쪽이 막혀 있었다.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만 나올 수 있었다. 앞문 쪽에서 인기척이 있었다. 강혁은 멈췄다. 2명이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집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강혁이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다. 안에 누가 있어요? 2 남자가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이라고요. 이 집 주인과 면담 중입니다. 면담이요. 강혁은 그 2 단어 사이에 거리를 좁혔다. 자발적 면담이라면 집 안에서 하면 되는데 왜 나오면서 문을 잠그고 나와요? 2 남자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때 이해나가 뒤에서 나타났다. 이해나의 손에는 세종 단말기 소형 버전이 있었다. 이미 2 남자의 안면 데이터를 스캔하고 있었다. 세종이 곧 결과를 돌려보냈다. 이해나가 작게 말했다. 2명 모두 국가정보원 산하 특수임무팀 소속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요원입니다. 강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2 남자를 바라봤다. 집 안에 있는 분 나오게 해주세요. 짧은 대치 끝에 문이 열렸다. 정수영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으나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강혁은 정수영의 팔을 잡고 걸었다. 2 요원은 따라오지 않았다. 차에 타고 문을 닫았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협박을 했지만 폭력은 없었어요. 진술을 철회하라고 했어요. 무슨 진술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50년 동안 지켜졌던 침묵을 계속 지키라는 거였어요. 강혁은 이해나를 보았다. 이해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강민혁이 움직였다. 검찰청 고위 간부로서 그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1972년 무학재 정무택 사망 사건의 재조사 요청을 공식화하는 데 사흘이 걸렸다. 그 사흘 동안 강역 탐정사무소는 쉬지 않았다. 송태풍 박사가 노트를 분석했다. 잉크의 성분과 종이의 연도가 실제로 1972년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위조가 아니었다. 이에 나는 사진들에서 추가 정보를 뽑아냈다. 사진 중 하나의 배경에 부분적으로 보이는 자동차 번호판을 복원했다. 세종이 당시 번호판 체계를 역추적해 차량 소유자를 확인했다. 당시 국가정보부 소속 차량이었다. 김봉규 판사가 법원 기록을 열어줬다. 거기에는 당시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기록이 있었다. 정무택의 아내 정영숙이 사망 직후 남편의 죽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기록이었다. 탄원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탄원서 본문에 두 남자의 이름이 있었다. 이광복, 신창수, 세종이 두 이름을 추적했다. 이광복은 1998년에 사망했다. 신창수는 현재 생존해 있었다. 85세였다. 과거 국가정보부 중간 간부를 지냈고 이후 여러 정부 사업에 관여했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했다. 강혁은 결과를 보면서 잠시 눈을 감았다. 강력계 시절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은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이었다. 정무택과 그 가족이 정확히 그런 경우였다. 아버지는 살해됐고 어머니는 도망쳤고 딸은 50년을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 강혁은 눈을 떴다. 신창수, 가야겠어. 용인시 외곽의 단독주택이었다. 강혁이 방문했을 때 신창수는 정원 의자에 앉아 있었다. 85이었다. 몸은 쇠했으나 눈은 살아있었다. 강혁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일어서려 했으나 몸이 따르지 않았다. 강혁은 그 앞에 앉았다. 정무택 씨 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알고 있소. 노인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소.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실행하지 않았소. 이광복이 했소. 당신은 거기 있었습니까? 있었소. 그 집에 있었소. 막으려 했지만 못 막았소. 이광복이 먼저 움직였소. 은비령이 옆에서 말했다. 그 사실을 진술서로 남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노인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이 나이에 뭐가 두렵겠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광복이 살아있었을 때는 못했소. 그 사람이 무서웠소. 지금은 없소. 그 사건을 지시한 윗선은요. 이미 다 죽었소. 그 시절 사람들이 다 그렇소. 나만 살아있소. 강혁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무택 씨 가족을 해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부인과 아이는 내가 피신시켰소. 모두가 그 말에 멈췄다. 이해나가 말했다. 당신이요. 내가 미리 연락해서 도망치게 했소. 이광복은 몰랐소. 나중에 알고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했소. 그게 내가 그 일에서 한 일이요. 강혁은 그것을 들으면서 정수영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분들이 살아서 잘 지내셨습니다. 노인의 눈이 붉어졌다. 그렇소. 딸이 교수가 됐습니다. 민속학자입니다. 그렇소.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술서가 작성됐다. 신창수는 은비령 변호사 앞에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다. 1972년 10월 23일 무학재로 32번지 27호에서 정무택이 이광복에 의해 살해됐다는 내용이었다. 신창수 자신은 현장에 있었으나 실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족을 피신시켰다는 내용도 담겼다. 진술서는 강민혁에게 전달됐다. 공식 재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강혁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상자 안의 노트에 관한 것이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였다. 강혁이 처음 읽을 때 놓쳤던 페이지였다. 10월 22일 사망 전날이었다. 오늘 창섭 형사가 왔다. 내가 부탁한 것을 받아줬다. 봉투를 잘 보관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이것을 쓰면서 생각한다. 신창수가 내게 귓속말을 했다. 내일 피하라고. 나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하면 내 주장이 거짓이 된다. 나는 영숙에게 소영을 데리고 가라고 했다. 둘은 이미 없다. 나는 내일을 기다린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강혁은 그 페이지를 읽고 오랫동안 노트를 손에 든 채 있었다. 정무택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사람이 올 것을 알았다. 피할 수 있었다. 피하지 않았다. 가족을 먼저 피신시키고 자신은 그 자리에 남았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었다. 정무택은 도망치지 않았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남았다. 그 결단이 부인 정영숙과 딸 정소영의 50년을 가능하게 했다. 정수영 교수가 민속학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의 그 마지막 선택 때문이었다. 강혁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피스 빌딩 50층이었다. 서울이 아래에 있었다. 불빛이 가득했다. 저 불빛들 아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는지 강혁은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었다. 이해나가 옆으로 다가왔다. 탐정님, 괜찮으세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창문 유리에 반사되는 이해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강혁의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강혁은 그 반사된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신창수의 진술서가 공식 수사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것이 아니었다. 진짜 반전은 강혁이 오늘 밤 비로소 깨달은 것이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살인 수사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였다. 봉투도 노트도 사진도 전부 정무택이 딸에게 전달하려 한 것이었다. 딸이 언젠가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알기를 바란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그 소망이 50년을 돌아서 마침내 도착했다. 다음 날 오전 강혁에게 전화가 왔다. 강태룡이었다. 강혁과 고등학교 동기였다.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장군이었다. 강철 체력을 가진 특수전 전문가였다. 무기 전문가이기도 했다. 혀가, 무학재패가 화제건 말이야. 방화에 사용된 가속제 성분이 특수물질이야.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종류야. 군 수급 루트에서 나온 거야. 강혁은 잠시 멈췄다. 확실해.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 물질은 현재 군보급 체계에서만 취급하는 거야. 민간인이 가지려면 루트가 있어야 해. 그 루트가 두 가지야. 현역 군인이거나 과거 군 관련 인물이거나. 강혁은 사무소 내부를 가로질러 세종 단말기 쪽으로 걸어갔다. 세종, 국가정보원 특수임무팀에서 군조달 물자 취급 이력 있는 인물 추려줘. 세종이 답했다. 확인 중입니다. 다만 해당 데이터는 기밀 등급입니다. 강민혁 검사님 권한이 필요합니다. 강혁은 핸드폰을 들었다.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혀가, 잠깐. 그 물질 취급 이력 인물 중에 현재 살아있는 자가 있어. 이름이 방태환이야. 과거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이고 이후 국가정보원에 근무했어. 현재 62세야. 강혁은 그 이름을 되뇌었다. 방태환. 더 있어. 이 사람이 어제 오후에 성북구 정수영 교수 자택 근처에서 포착됐어. CCTV야.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국가정보원 두 요원이 정수영 교수를 협박하러 갔을 때 방태환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세 번째 사람이었군. 그래. 그런데 혀가. 이 사람 프로필 보면 뭔가 이상해. 뭐가? 방태환의 출생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 이름이 이광복이야. 강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광복, 정무택을 살해한 국가정보부 요원, 그 아들이 방태환이었다. 성이 다른 것은 어머니 성을 따랐기 때문일 것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지우고 살아온 것이었다. 혹은 아버지의 이름을 숨기고 살아온 것이었다. 강혁은 송태풍 박사를 불렀다. 방태환 현재 위치 추적할 수 있어요. 세종 드론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있다면 30분 안에 찾습니다. 해줘요. 강태룡이 다시 전화를 넣었다. 혀가, 방태환 접근할 때 조심해. 특수전 출신이야. 수준급이야. 알아. 내가 백업해줄게. 안 와도 돼. 혀가.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고마워. 세종의 드론이 방태환을 발견한 것은 발진 후 22분이었다. 위치는 서울 은평구 통일로 인근 골목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이해나가 차를 몰았다. 강혁은 세종 단말기를 통해 드론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방태환은 골목 안쪽 카페에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강혁은 차에서 내렸다. 이해나도 내렸다. 애나 씨는 차에 있어요. 싫습니다.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이해나의 눈이 확고했다. 강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둘이 함께 카페로 들어갔다. 방태환은 강혁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이미 강혁이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빠른 움직임이었다. 앉아요. 방태환은 앉았다. 62세였다. 체격이 다부졌다. 눈이 날카로웠다. 정무택 사건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방태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 아버지가 실행했고 신창수가 진술했습니다. 공식 재조사가 시작됐어요. 당신이 폐가에 불을 지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방태환이 말했다. 증거 없어. 있어요. 군 조달 물자 가속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당신 출입 루트 추적됩니다. 방태환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 집안을 해치지 않았어. 폐가에 불은 질렀잖아요. 그 집이 남아있으면 조사가 더 깊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어. 당신 아버지가 죽인 사람 때문에요. 방태환은 잠시 침묵했다. 이해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신창수 씨가 진술서를 썼습니다. 모든 사실이 이미 기록에 남았어요. 당신이 폐가를 태웠어도 바뀌는 건 없어요. 방태환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이게 단순히 오래된 사건을 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버지 이름이 거기 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걸 막으려 한 거야. 강혁이 말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막아선 안 돼요. 왜요? 정수영 씨가 50년 동안 자기 이름을 숨기고 살았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야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방태환은 긴 침묵 끝에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 손이 가늘게 흔들렸다. 이해나가 강민혁에게 연락했다. 사건이 정리된 것은 그로부터 2주일 후였다. 강민혁의 공식 재조사 결정이 언론에 알려졌다. 1972년 정무택 사망 사건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 살인으로 재규정됐다. 이광복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없었다. 방태환은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창수의 진술은 기록에 남았다. 정수영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9살 때부터 제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50년 동안 아버지를 잃은 채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200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됐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여러 매체를 통해 퍼졌다. 강혁은 사무소에서 그 영상을 보았다. 이해나가 옆에서 차를 내밀었다. 잘 됐네요. 강혁은 차를 받으며 이해나를 바라봤다. 애나 씨, 네, 수고했어요. 이해나는 잠깐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가 사라졌다. 탐정님이 더 수고하셨습니다. 강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다. 그날 밤 늦게 새로운 봉투가 도착했다. 나정이가 발견했다. 우편함이 아니었다. 사무소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이번 봉투는 낡지 않았다. 새 것이었다. 발신인이 없었다. 강혁이 뜯었다. 편지지 한 장이었다. 당신들이 한 일을 봤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무척 두렵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편지 아래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름이 있었다. 강혁은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췄다. 이해나가 가까이 와서 편지를 보았다. 탐정님, 응, 이 이름, 알아. 편지에 적힌 이름은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정계와 재계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 인물이 두렵다고 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강혁은 전화번호를 들여다봤다. 송태풍 박사가 말했다. 탐정님, 이 전화번호 추적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고급 호텔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혁은 재킷을 들었다. 세종. 다음 사건 파일 준비해줘. 세종이 응답했다. 준비됩니다. 이해나는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 빌딩 50층의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혔다. 강혁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빗속에서 불을 밝혔다. 강혁은 문을 열고 나갔다. 이해나가 따랐다. 빗소리가 커졌다. 그날 밤 강혁이 차에 타면서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
강혁은 탐정이 된 이유를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형사 시절 그가 가장 오래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었다. 정확히는 피해자가 50년 동안 존재했지만 아무도 몰랐던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강혁을 탐정으로 만들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강혁이 이 일을 하는 이유였다. 이에 나는 운전대를 잡으면서 말했다. 탐정님은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창밖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비가 오면 옛날 것들이 다시 보이는 것 같아서. 이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혁은 창문에 반사된 이에나의 얼굴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무슨 표정인지 강혁은 알았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지금 두 사람의 방식이었다. 차가 빗속으로 들어갔다. 서울 야경이 빗물 속에서 흔들렸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빛이 빌딩 꼭대기에서 타고 있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었다.